호우 시절. 저는 이 영화 보면서 저도 조금 인상 깊었던 부분은 제시가 20대 때 왜 네. 우리 그때 그냥 그렇게 헤어졌을까라고 네. 이야기하는 씬들이 나와요. 네.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가 1편을 소개할 때 네. 비포 선라이즈를 얘기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네. 이 30대가 된 그들은 현명하지 못한 판단이었다는 걸 안다는 게 참 재밌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 다 그걸 안다는 거죠. 그걸 낭만적인 선택이었다는 것만 아는 것뿐이지 네. 실제로 만날 수 있는 네. 인연을 이어갈 수 있는 효율적 선택은 아니었다는 그 거를 당시에 그렇게 느슨하게만 약속을 한 게. 네, 그렇죠. 네네네. 그거를 이제 이 사람들이 다시 이야기하는 것도 어찌 보면 많은 사람들이 필수적으로 맞아요. 거쳐가는 어떤 시행착오가 아닐까를 맞아요. 감독이 역시 드러내주는 것 네네. 같았고요. 또 하나 좀 재밌었던 부분은 셀린이 여러 상처를 갖고 있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 유람선이었나? 거기서 이제 음. 제시가 자기 되게 불행하다면서 그런 이야기를 해요. 음. 결혼 생활이 자기 너무 불행하고 음. 뭐 와이프랑 있는 시간도 너무 건조하고 네. 뭐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네. 그때 셀린이 뭐 나만 힘든 게 아니구나, 너도 힘들구나라고 네. 이야기를 해요. 말로는 위로를 하는데 네. 실제로는 굉장히 위로를 받은 느낌을 전 받았어요. 그러니까 나만 불행한 게 아니구나. 너도 불행하구나. 이거 되게 예리하다. 사실 사람이 우리가 그렇네. 이게 꼭 좋은 비유는 아닌데 네. 뭐 그렇잖아요. 뭐 사촌이 뭐 땅을 사면 뭐 배 아프다고 상대적 박탈감 뭐 이런 거. 그게 정말 있나 봐요. 있는 것 같아요. 이걸 봤어. 근데 어떻게 이걸 본질적으로 포착했네. 이야기하면 네네. 그래서 셀린이 그 말로 위로가 되는 걸 보면서 정말 세상에 어떤 하나의 완벽한 법칙은 없다. 네. 진리는 없다. 누군가를 위로해 주는 데 있어서는 그렇지. 여러 방법이 있을 수 있고 네네. 그걸 마치 어떤 진리처럼 뭔가를 규정하는 것 자체가 네. 폭력이 될 수도 있겠. 제가 너무 어려운 얘기를 지금 하나요? 아니에요. 아무튼. 근데 무슨 말씀인지 너무 잘 알 것 같고 그렇게 그게 위로가 될 때가 있죠.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맞아요. 네. 항상 그렇게 고상한 언어와 그런 품위 있는 말들로만 위로를 받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건 어떤 때는 너무 껍데기처럼 느껴지고 하등 아무 쓸모없는 그냥 아무한테나 하는 말처럼 들리기도 하는데 특히나 이 두 사람의 관계에서는 제시가 나도 그렇게 쉽지 않아라고 했을 때 셀리는 되게 진짜 그렇게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위로받았다고. 그러면서 이제 제시가 정말 회심의 일격을 하잖아요. 네. 뭐 그 장면 아마 기억나실 텐데 그 대사가 나는 한 번도 네. 사랑한 적 없다고 징징대다가 인생이 다 가버리면 너무 비참하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난 행복해지고 싶다. 그리고 내 와이프도 그랬으면 좋겠고 하지만 가면을 쓰고 어떤 세상의 도덕적 기준에 맞춰서 내가 지금 살고 있다. 이런 현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난 늘 꿈을 꿔. 난 플랫폼에 서 있고 자기라는 건 이제 셀린이죠. 네. 기차를 타고 나를 스쳐가. 그렇게 계속 나를 스쳐가. 그러다가 땀에 흠뻑 젖어 꿈에서 깼다가 또 다른 꿈을 꿔. 뭐 이런 이야기를 해요. 네. 그러니까 그만큼 자신 역시도 셀린에게 절절했다라는 걸 보여주거든요. 그렇죠. 책 한 권이 써질 정도니까. 물론 이걸 도덕적으로 이야기하면 네. 결혼한 유부남이 지금 와서 무슨 짓거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은 근데 더 이상 예술적 관점으로 영화를 볼 수 없는 거고 네. 이 두 사람에게만 집중하면 네. 그러니까 저는 이 멘트, 이 고백은 셀린이 노래를 불러주는 것만큼의 그렇지. 강렬한 서로의 기술들의 향연이다. 맞습니다. 이런 생각을 좀 제시는 했어요. 제시 나름의 네. 필살기를 쓴 네. 거죠. 글을 쓰는 사람으로서 네, 보여줬던 필살기가 아닌가. 맞아요. 뭐 필살기라고 표현하니까 너무 테크닉적이긴 한데 네. 둘의 감정을 드러내는 방식이 네네. 어떤 의미인지 네. 아실 거예요. 아마 들으시는 분들은. 네. 수습이 좀 안 되네. 네. 뭐 그런 마음을 가지면서 영화를 좀 봤던 것 같아요. 네. 다시 마지막 장면 얘기를 조금 하고 싶은데 거기에서 이제 기타를 치면서 셀린이 그렇게 얘기를 하죠. 너 비행기 놓치겠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제시가 그렇겠지라고 하면서 영화가 맞아. 싹 끝나요. 그리고 약간 실루엣 올라가듯이 둘이 이렇게 춤을 추면서 네. 뭐 그렇게 끝나죠. 노래가 맞아요. 이렇게 흐르고. 저는 참 그게 대형 떡밥입니다. 그렇죠. 이거 어떤 생각으로 이렇게 마무리했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이 비포 선라이즈, 뭐 선셋, 미드나잇 다 보면서 네. 링클레이터 감독이 사실
굉장히 친절하게 그러니까 반전을 주는 감독이 아니라는 생각을 했어요. 네. 그냥 우리가 생각한 대로 흘러가요. 영화는 계속해서 이런 갈등이 있었네, 이런 마음이 있을 수 있지, 이렇게 그냥 쭉 흘러가거든요. 네. 거의 유일한 떡밥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네. 이 부분에 있어서는 명쾌하게 미드나잇에서도 답을 안 줍니다. 그러니까 둘이 안 간 것 같이 이야기는 하는데 네. 명확하게 나오지 않아요. 제 기억에 의하면. 네. 네. 근데 어쨌든 간에 둘이 이렇게 뭐 이어진 거는 맞는 거긴 하지만 네. 구체적인 디테일은 나오지 않고 저는 제 생각에는 링클레이터 감독도 그냥 자기도 모르는 채로 그냥 열어놓은 것 같아요. 보는 사람들한테 자, 해석해 보세요. 민심을 보겠습니다. 요새 인터넷 방송 같은 거 할 때 그런 것처럼 일단 열어놓고 그걸 따라서 이렇게 다음 편으로, 근데 전 다음 편은 염두에는 뒀을 거라고 생각해요. 여기서는. 네, 그쵸. 다음에 한 번 정도는 더 갈 수 있겠다라는 그러면서 미드나잇이 나왔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저도 뭐 9년이라는 시점을 처음부터 네. 단계로 이렇게 그쵸. 쭉 이렇게 어떻게 18년 뒤를 내다보냐고. 그러니까요. 감독이 내가 어떻게 될지, 내가 계속 영화 감독 할지도 모르는데. 그렇죠. 근데 그거를 비포 선라이즈가 생각보다 너무 많은 히트를 쳤고 그러면서 선셋도 영화가 잘 나오니까 선셋을 만들 때는 아마 그 중년의 그때를 다시 좀 예상하지 않았을까, 네. 시리즈물을 예상하지 않았을까 정도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교묘하게 또 생각해 보면 네. 비포 선라이즈가 아니지, 그 보이후드, 네네네. 이 영화가 12년을 촬영했다고 했잖아요. 네. 이게 개봉한 시기가 2014년인가 그렇거든요. 네. 그러면 사실 이게 거의 비포 선셋을 촬영할 때쯤이랑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러니까 그때부터 시작을 한 거다. 그렇네. 그러니까 그 즈음부터 약간은 어느 정도의 그 에다노크의 미국 쪽 이야기를 보이후드에서 좀 흘려보려는 의도가 아닐까? 전 굉장히 많이 그런 생각을 하면서 봤어요. 근데 링클레이터 감독 그럼 참 대단한 사람인 게 그 중간중간에 스크로브락도 하고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머릿속에 한 3-4개 정도의 영화가 계속 있는 것 같아요. 요새 글 어떤 생각하시면서 많이 저장고가 있어요? 저요? 작가님이시잖아요. 아니, 저는 한 개도 벅찬데요. 저는 지금 뭐 근데 저는 주말에 이것 때문에 바빠요. 이게 참 대단한 사람인 것 같아요. 이렇게 그 여러 가지 그 섹션이 나눠져서 그 여러 가지 작업이 지금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는 게 다음엔 또 뭐가 나올지 궁금해하는 마음으로 이 선셋을 저도 봤던 기억이 나는데 이제 다음으로는 그러면 9년 뒤에로 이제 한번 더 시간을 돌려볼까요? 보내볼까요? 그러면 다시 3편 얘기를 한번 해볼까? 네, 비포 미드나잇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비포 시리즈 3부작 마지막 지금까지 나온 마지막 작품은 2013년에 나온 비포 미드나잇이라고 하는 작품인데요. 이 똑같은 두 사람으로 계속 영화는 진행되는 거죠. 이 같은 제시와 셀린으로. 그렇죠. 이 영화는 어떤 내용을 담고 있나요? 이제 제시와 셀린이 가족이 돼 있어요. 네. 선셋에서 마지막 장면 모호하게 좀 끝났던 씬에서 네. 과연 제시가 그날 비행기를 제 시간에 탔는지는 정확히 나오지 않지만 어찌 됐든 그들은 지금 함께 살고 있습니다. 제시는 이혼을 한 거죠, 그러니까. 네, 이혼을 했죠. 이혼을 해서 이제 헨리라는 아들을 드문드문 만나고 있는 뭐 아빠고요. 제시와 셀린 사이에서는 둘 사이에 쌍둥이 딸도 있고요. 맞습니다. 너무 귀여운 딸들. 네, 제법 긴 시간을 그들이 함께 살고 있었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어요. 맞습니다. 영화 내에서. 네. 근데 이 영화가 갖고 있는 좀 특징이 있어요. 미드나잇은 제가 보면서는 선라이즈와 선셋은 그냥 둘의 이야기였어요. 거의 대부분. 그렇죠. 물론 그렇죠. 주변의 조연들이 조금 나오지만 정말 짧아요. 근데 미드나잇에서는 상당히 많은 등장인물들이 나오고요. 그들이 단역이 아니라 꽤나 많은 대사가 맞습니다. 그리고 의미 있는 대사가 주어지는 역할들을 해요. 맞아요. 선라이즈에서도 뭐 손금 보는 여인이나 시인 등 뭐 약간의 일부의 조연은 있습니다만 그리고 뭐 선셋 때는 뭐 오프닝 때 기자회견 하는 거랑 뭐 기사분 좀 있었죠. 뭐 운전해 주시는 분, 뭐 그런 장면들 외에는 거의 없었잖아요. 근데 미드나잇이 보여주는 특징은 그러니까 이 두 사람만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 가족이 됐고 제시와 제시의 아들 헨리와의 씬도 있고요. 딸들도 좀 이야기가 나오고요.
이 이야기들이 제법 흥미롭게 전개된다는 점도 미드나잇의 좀 구별된 특징이고요. 네. 영화의 공간적인 배경에 대해서 좀 부연 설명을 하면 이 두 사람이 이제 딸 쌍둥이도 낳고 아들은 드문드문 보면서 이렇게 뭐 4인 가족 플러스 1의 어떤 느낌으로 맞아요. 진행되고 네. 있는데 이들이 원래 거주지에서 이제 그리스로 잠깐 여행을 온 그쵸. 거예요. 네, 3주인가? 네, 3주에서 한 달 네. 정도를 이제 지내고 여행 막바지에 맞아요. 와 있는 상태에서 일단 헨리를 먼저 미국으로 보내는 장면부터 시작해요. 네. 그래서 그렇죠. 그 이 제시가 헨리를 공항에서 이렇게 배웅해주는 장면부터 시작을 하는데 제시는 뭔가 아들과의 관계가 이렇게 쉽지만은 않은 마음처럼 잘 풀리지 않는 그런 것들 때문에 조금 서투른 그런 모습을 좀 보이는 것도 사실이고 나중에 셀린과 이제 제시가 되게 격한 싸움을 벌일 때 셀린이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너는 아들 헨리 데려다주고 올 때는 헨리 만나고 오는 날에는 항상 기분이 안 좋아 라는 얘기를 해요. 근데 실제로 아마 좀 그랬을 것 같은 왠지 이번이 처음이 아닐 것 같은 헨리의 그런 익숙한 우울함의 장면이 나오는 것부터 그렇죠. 제시의 우울함이 나오는 것부터 시작을 합니다. 세 번째 작품임에도 불구하고 유지되는 하나의 공통점이라면 여행지에서 있었던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렇죠. 저는 이거는 의도가 있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뭐 그런 얘기 몇 번 한 적이 있지만 여행지에 가면 또 끄집어내지는 별개의 아이덴티티가 좀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여행지에 가면 조금 더 다른 내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걸 내 안에 어떤 숨겨져 있던 내 모습을 그렇죠. 발견하죠. 그래서 그럼으로써 이 두 사람이 그리스라고 하는 새로운 여행지에 와서 나누는 대화들이기 때문에 좀 더 영화로 만들어질 가치가 있었던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 부분도 있었던 것 같고 또 영화에서 보면 이제 이들도 부부로서 되게 많은 경험들을 하고 막 그러다 보니까 로맨틱함은 많이 휘발되어 있는 상태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비포 선라이즈와 선셋처럼 그때와 똑같은 구도로 이제 그 그리스 유적지를 거니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 둘도 이게 되게 오랜만인 것 같더라고요. 맞아요. 네. 그런 부분들이 이 시간의 흐름이 9년이라는 시간이 게다가 선라이즈부터 따지면 18년의 이 시간이 그렇죠. 정말 가볍지 않구나라는 거를 느끼게 해주는 저는 1편과 2편의 1편과 2편이 로맨틱 영화, 연애 영화였다면 전 3편은 이젠 장르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리얼리즘까지는 아니어도 그러니까 아니야 이것도 그러니까 연애 영화이긴 한 거예요. 하지만 연애의 반짝거리는 순간이 지나간 1막이 끝난 그 다음부터의 장면을 보여주기 시작하는 거죠. 저도 동의하고요. 미드나잇이 보여주는 특징이 하나 더 있다라면 이 두 사람이 예전에는 제가 1편 그러니까 선라이즈 얘기할 때 두 사람의 태도가 참 좋다 이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성숙한 대화의 태도를 갖고 있다. 갈등이 있으면 그 부분을 잠깐 홀딩하고 이야기를 좀 기다려볼 수 있는 수준의 사람들이다라고 하는데 미드나잇에선 그렇지 않아요. 미드나잇에선 둘이 붙어요. 정말 처절하게 붙습니다. 이게 1편은 그냥 넘어갔다면 2편에서는 제시가 받아주잖아요. 선셋에서. 근데 미드나잇에선 제시도 같이 붙어요. 제시와 셀린이 서로 대립각이 완연하게 세운다는 거죠. 장난 아닙니다. 이 이유가 뭘까 생각해 보면 그들이 나누는 대화가 가치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현실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감정과 달리 서로가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감정과 달리 현실의 문제는 정말 야속할이 많지 우리의 민낯을 드러내게 하는 거죠. 그렇죠. 양보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맞아요. 헨리를 곁에서 키우고 싶은 제시의 입장과 자신의 일과 삶도 소중한 셀린의 마음은 사실 둘 다 이해가 갑니다. 그렇죠. 각자의 관점에서 보면. 그래서 그들은 서로를 이해하고 사랑하지만 물러설 수 없는, 양립할 수 없는 삶의 문제를 논하기 때문에 이 둘이 갈등하는 거예요. 맞아요. 둘 다 배수진을 치고 있는 거예요. 정말 그렇습니다. 배수진이라는 표현이 딱 맞아요. 관념적 담론과는 달리 현실적 문제들은 양보가 훨씬 어려워요. 우리가 때때로 막 정치인들 뭐 이렇게 내용 나올 때 막 탁상 행정이라고 막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을 왜 비판하는지 생각해 보면 그 뭐 이렇게 갑자기 정책적으로 뭔가를 결정해서 내려주면 사실 살아내는 사람들은 그 결정을 내린 사람들이 아니라 정말 살아내는 사람들한테는 너무 처절한 삶의 문제가 돼버리는 거죠. 그렇죠. 지금 3편이 다루고 있는 문제들은 그런 처절한 내용들의 현실적 이야기이기 때문에 갈등이 굉장히 커다랗게 맞습니다. 드러날 수밖에 없는 특징이 있다.
라는 생각을 좀 해봤어요. 아까 말씀드린 두 사람이 여행지를 거닐면서 이제 본인들의 인생을 그때까지의 인생을 돌아보고 우리 어제는 그랬었지, 그땐 그랬었지 얘기하는데 맞아요. 그런 얘기를 해요. 전 이제 제가 아직 도달하지 못한 이제 드디어 비포 미드나잇은 조 선생님과 저보다 이 사람들의 진도가 또 이제 올라간 거죠. 네. 이제는 우리가 도달하지 못한 구간의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아직 한참 멀었죠. 네. 그래서 한참 멀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어떤 얘기를 하냐면 아이들이 나오고 나서는 나의 과거를 맞아. 회상하는 그 구간에 대한 그 구획점이 애들이 몇 살 때. 맞습니다. 딸내미가 몇 살 때 이랬었지. 그래서 막 그렇죠. 그런 퀴즈도 던져요. 2009년도 8월에 너 뭐 했어? 라고 맞아요. 했을 때 막 그런 걸 던지는데 대답을 또 한다? 그게 근데 딸이 몇 살 때로 기준이 맞아요. 정해져 있는 네, 거예요. 네. 그러니까 말씀하신 그 지적이 정확한 게 이들에게는 이제 인생의 테마가 사실은 포커스가 아이들한테 많이 맞춰져 있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이 3편의 특징 중에 하나가 이 두 사람이 사랑을 나누려고 하는 장면이 유일하게 그러니까 쉽게 말하는 배드신이 나오는 유일한 작품인데 이 로맨틱한 분위기가 아들의 전화로 인해서 산산조각이 나게 되거든요. 헨리의 전화가 미국에서 걸려오면서 현실적인 방금 말씀하신 현실의 문제가 훅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이제 일촉즉발의 싸움이 시작되게 되는 거죠. 여전히 두 사람에게 있어서 뭐 부부가 됐건 뭐 노년의 부부가 됐건 중년의 부부가 됐건 두 사람의 관계에 있어서 로맨스는 저는 필요하다고 보고 아주 필수적인 부분이지만 이 로맨스를 방해하는 그 적들이 의외로 자신들이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뭐 아들과의 문제, 딸들과의 문제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결부되기 시작할 때 관계가 어려워지기 시작하는 이 국면들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거의 다큐멘터리 수준으로요. 정말 현실적으로 싸우고 네. 그 감독이 보여주는 의도가 되게 명백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네. 1편과 2편에서는 그 흔히 말하는 야한 장면, 네. 그 배드신이 안 나오잖아요. 네네. 근데 오히려 보통의 감독들이었으면 그 상업 영화를 하시는 분들은 그쪽에 좀 더 감정을 잘 드러낼 수 있는 씬들을 마련할 것 같은데 네. 오히려 3편에서 네. 그 장면을 연출하면서 얼마나 이 부부가 현실적으로 살고 있는지를 맞아요. 보여주는 것도 링클레이터 감독이 보여주는 영화에 대한 목적 의식이 아니었나 맞습니다. 생각을 좀 몇 가지 유심히 보면 이 영화에서 감독의 연출을 조금 이렇게 짐작해 볼 수 있는 장치들이 나오는데 네. 저는 그 장면도 기억이 나요. 그리스에서 이제 다른 여행자들과 함께 얘기 맞아요. 나눌 때 젊은 커플이 있고 되게 노년 커플이 있잖아요. 네. 어떻게 보면 제시와 셀린의 과거, 제시와 셀린의 미래라고도 볼 수 있는. 근데 이 젊은 커플들이 막 되게 치기 어린 이런 그 모습을 보여주고 막 뭐 이렇게 수영하러 막 나가고 철없는 10대들처럼 맞아요. 노는 걸 볼 때 그들을 바라보는 제시와 셀린의 표정이 전 상당히 인상적이었어요. 우리도 저랬었지. 그리고 막 그 여전히 이 젊은 커플은 여전히 로맨스가 너무 중요하고 막 그런 얘기들을 해요. 근데 제시와 셀린은 약간 또 우리도 저랬었는데 약간 그냥 좀 이렇게 애들 바라보듯이 보는 그런 장면들. 근데 또 그런 한편 노년 부부들을 바라볼 때는 이 노년 부부도 초혼이 아닌 듯한 느낌인데 노년 부부가 아니잖아요. 그죠? 친구 아니야? 아 친구인가요, 그러니까 둘이?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네네. 그 할아버지는 이제 와이프를 잃으셨고 네, 뭐 약간 맞아요. 이런 사별을 한 느낌이었는데 그러니까 그런 막 젊었을 때부터의 부부의 느낌은 아닌 거예요. 그래서 뭐 친구나 연인 그 언저리에 있는 되게 맞아요. 여전히 네. 뭔가 텐션이 살아있는 관계예요. 그래서 그들을 바라보는 또 제시와 셀린의 그 표정과 뉘앙스를 주목해서 보시는 것도 이 영화의 좀 재미있는 포인트가 아닐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심지어 그 노년 부부가 해주던 이야기는 네. 사실 되게 의미 있는 이야기들도 많았고요. 명대사라고 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고요. 네. 그러면서 뭐 드는 생각은 저는 그 할아버지가 했던 그 말씀을 보면서 인생의 어떤 해안 네. 이런 지혜 같은 거는 사실 죽음을 경험해 본 사람들과 아닌 사람들로 나뉘는 것 같다라는 생각도 했어요. 어떤 학문적 지식이 아니라 네. 숫한 죽음을 경험해 본 사람들만이 갖고 있는 인생에 대한 철학이 어떤 공부나 네. 지식적 습득을 통해서 이루어내는 네. 내용과는 네네. 그 통찰이 좀 다르다라는 네. 생각을 조금 했어요. 제가 이 대사에 대한 내용은 일부러 하지 않을게요. 뭐 네네네. 보시는 분들이 아마 감상을 다시 하실 그 테니까. 말씀 들으니까 저 알랭드 보통 책에서 한 구절이 생각나는데 지금 좀 정확한 인용은 아닌데 기억에 의존하는 거라서 네. 중년이나 노년으로 갔을 때 우리 흔히 좀 뭐 고상한 표현은 아니지만 개젖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이게 좀 품위를 잃어버리는 그 사람들의 행동의 그 심리의 원천이 어디서 오는지를 알랭드 보통은 뭐라고 말했냐면 자신의 인생이 죽음으로 가까워졌다는
자각에서 오는 다급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이 얼마 안 남았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여유가 없어지는 거죠. 일리가 있네요. 네. 근데 저는 그거는 그 죽음으로 가까워지는 그 인생의 시기에 자신이 어떤 인생의 어떤 내공을 쌓았는지가 맞아요. 그때 드러나는 거라고 맞아요. 생각해요. 말씀하신 것 같은 지금 그 노년 그 커플의 경우에는 상당히 그걸 성숙한 느낌으로 지금 그렇죠. 표현해내고 있거든요. 죽음으로 가까워왔지만 그거를 오히려 자신의 지혜로 수렴시키는 그런 예가 있는 반면에 다른 한편으로는 또 그런 케이저 씨의 모습으로 가는 것도 있는 추잡스러운 네. 모습으로. 그래서 그 죽음이라고 하는 하나의 숙명이 인간들 우리로 하여금 되게 많은 스펙트럼을 자아내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드러나게 만든다는 거죠. 우리의 속마음이랄까, 가치관이랄까, 민낯 같은 것들을요. 그 셀린과 제시는 영화로 유추하건대 굉장히 똑똑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굉장히 클레버한 사람들이에요. 이 맞아요. 사람들이. 그래서 아마 잘 그 노년의 모습처럼 왜냐면 대화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게 그렇죠. 토론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게 매우 지혜로운 사람들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네네. 그런 모습을 이제 어렴풋하게 링클레이터가 보여주는 거 아닐까? 네. 그 노년의 모습을 통해서 맞아요. 이런 생각도 좀 했고 미드나잇 보면서 약간 좀 그런 뭐 너무 현실적으로 영화를 그리니까 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이가 든다는 게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내 존재 자체가 네. 막 푸석거려진다랄까? 그렇게 느껴질 것 같은 거예요. 너무 슬픈 표현이다. 너무 슬프죠. 막 탄력적이었던 피부가 막 처지고 푸석이라니. 세상에. 막 반짝거렸던 생각들도 네. 그렇지. 생각이 푸석거려지는 게 더 슬픈 거 아닌가요? 피로라는 미명하에 저 생각을 못 하는 거야. 네. 멈춰버리는 거예요. 열정도 사라지고 논쟁이 이제 과거에는 되게 반짝거리고 비타민 같이 자신의 존재감을 잘 드러냈다면 네. 이 미드나잇에서 보여주는 논쟁은 네. 충전이 없고 그냥 소진만 되는 느낌이에요. 사실 그렇죠. 그게 참 슬프게 봤어요. 그런데 비포 미드나잇은 20대의 어떤 찬란했던 시간은 이제 신기루처럼 날아가 버리고 네. 현실과 이상의 한 가운데에서 진지하게 고민해야 하던 30대의 내 모습도 사라져 버린 거예요. 그리고 새로운 것에 대한 호기심도 사라지고 그만큼 삶에 대한 생기도 사라진 거 아니야? 라는 어떤 의심이 드는 나의 지금을 네. 그러니까 제시와 셀린의 모습을 어쩌면 그리고 우리가 느끼고 있는 중년의 모습을 그렇게 우선 그려냈던 것 같아요. 처음에 그렇게 그려내지만 원우 씨 말씀처럼 결국 이 두 사람에게도 여전히 텐션이 있고 영화는 한 중간 지점부터 주변 인물들이 사라지고 두 사람의 대화로 이어집니다. 맞습니다. 네, 뭐 그 유적도 가고 뭐 둘이 호텔에서 있는 이야기도 있고 그래서 결국은 자신의 삶에 집중하고 두 사람의 삶에 집중할 때 로맨스도 우리의 감정도 네. 우리가 감각하고 지각하는 것도 계속될 수 있다는 걸 보여준 것 같아요. 역설적으로 이 시간 저는 약간 시간 변태라고 생각하거든요. 링클레이터가 맞아요. 시간을 예술로 이제 보여주는 감독인데 네. 그런 면에서 여전히 나라는 사람과 내 앞에 있는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잊지 말아야 한다라고 미드나잇에서 보여주는 것 같고 그렇게 있다 보면 여전히 생기 있는 대화를 할 수 있다를 마지막 씬에서 보여주는 것 같아요. 네, 영화는 뭐 좀 희망적으로 얘기를 하면 상당히 그 건전한 결론을 네, 그쵸. 뽑아내신 것 같아요. 네.